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왜 시키는 것만 할까? 그리고 공부를 왜 안 할까? 스스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아이가 스스로 안 하냐면 요즘 아이들이 너무 예뻐, 너무 좋았어, 대박, 헐, 소름, 눈맛, 개준맛, 핵존맛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를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단어만 남아요. 단어만 남는 인생, 그 아이가 어떤 새로운 것을 자극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이한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책가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훈 작가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꼭 다 보신 다음에는 댓글로 좋은 마음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왜 시키는 것만 할까? 그리고 공부를 왜 안 할까? 스스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매우 힘든데 그건 예전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원래 스스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명령이나 되게 강압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한테 공부해, 책 읽어. 그러면 공부할까요? 책을 읽을까요? 왜 아이가 스스로 안 하냐면 문해력이 부족 때문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나 자신한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엄마 말 들었는데 아니 아빠 말 들었는데 내가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 가서 공부하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아이는 공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문해력, 글쓰기, 독서, 이 세 가지 제가 계속 강조할 건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독서와 글쓰기, 공부가 그냥 삶에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나한테 저게 왜 좋은지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나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설득, 설명을 못하는데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이 꼭 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은 되게 하기 어려운 것들, 자기도 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른들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매일 1시간 독서하면 좋다는 거 다 아는데 왜 내가 안 할까? 근데 왜 나는 아이한테 하라고 할까? 이게 유전이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신에게 독서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부모님은 아이도 살면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아이도 부모님이 딱히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절로 밝게 잘 자란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아이한테 책 읽어, 공부해라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일상에서 나 저거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나 저거 꼭 알고 싶어, 그럼 나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아이가 스스로 자신한테 왜 공부해야 되고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한지를 자신을 설득해서 이 확보한 시간은 아무도 건질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 가정에 가면 그 아이가 확보한 시간을 공부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들어와서 저녁 외식하자, 나가자 그러면 엄마 나 지금 공부할 게 있는데 이걸 해야 돼, 엄마 나 30분 기다릴 수 있어? 알았어, 30분 있다가 나 불러줘, 그때 같이 나가자. 이게 여기 안에는 분노, 화, 그리고 과도한 감정, 억압, 이런 명령,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을 들어오면 왜 아이는 스스로 하지 않을까? 자신한테 왜 스스로 해야 되는지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설명이 되는 아이는 그 가정에서 부모님과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는 아이로 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과의 언어가 아니고 과정의 언어인데, 아이한테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을 줬는데 5분도 안 됐는데 애가 놀고 있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책 다 읽었어? 다 읽고 노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하는 그 말에 아이 행동에 답이 다 있어요. 다 읽었어? 이 말은 뒤에 뭐가 생략돼 있죠? 다 읽었으면 됐어. 다 읽었으면 됐어.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뭘까? 질문과 답, 느낌표,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끝을 향해 가는 언어예요. 이게 결과의 언어인데, 그러면 이제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끝을 보려고 읽게 돼요. 대충 읽게 되겠죠. 엄마 다 읽었어, 집어치워,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이 1년에 100권 읽기, 하루에 1권 읽기 이런 거 유행한 적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그냥 읽어 제꼈다는 것, 나 저 책 알아, 이거밖에 없죠.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아이가 과정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독서에서는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아이한테 다 읽었니? 이게 아니고 읽다가 어디에서 멈췄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멈췄다는 과정이죠. 너의 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가 나 127페이지 여기서 멈췄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질문이 시작돼요. 거기에서 왜 멈췄니? 어떤 표현이 널 멈추게 했어? 그 표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했니? 이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그 생각한 것을 너의 일상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질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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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어요. 이 세 개의 질문으로 아이는 세 줄에 자기 생각을 쓰게 되었어요. 그럼 이게 어떤 거죠? 글쓰기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글쓰게 되었어요. 그냥 너 가서 이 책 읽고 독후감 써, 독서 감상문 써,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멈춰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과정이 없기 때문에 독후감을 못 써요. 아이가 글쓰기를 못하는 게 아니고 쓸만한 기억을 남기지 못해서 못 쓰는 거예요. 아이가 만약에 부모님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기억을 남겼다면 그냥 그렇게 쓰면 돼요. 그 세 줄 쓰면 되겠네.
그게 바로 독서 암석문이야. 그거 일기로도 써도 돼. 진짜 오늘 네 생각 엄마도 감탄했어. 경탄했어. 나도 엄마한테 좀 더 듣고 싶으니까 우리 좀 이따가 네 얘기 더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좋은 말이 계속 나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과정의 언어를 물으면 질문이 끝이 없고 그 끝에서 그 과정에서 좋은 기운이 느껴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랑 같이 돈가스를 먹었어요. 근데 오늘 돈가스 다 먹고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아이한테. 돈가스 어땠어? 너무 맛있어. 그 아이랑 옷가게 가서 옷 샀어. 옷 어때? 너무 예뻐. 가서 또 이제 박물관 가서 다 구경했어. 오늘 본 거 어땠어? 너무 좋았어. 이 아이가 너무 맛있어? 너무 예뻐? 너무 좋아. 너무를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단어만 남아요. 단어만 남는 인생. 그 아이가 어떤 새로운 것을 자극할 수 있을까? 그 아이가 저는 너무 대박, 헐, 소름, 존맛, 개존맛, 핵존맛 이런 거 있잖아요. 100명의 아이한테 100가지 다른 음식을 줬어요. 먹으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진짜 맛있으면 핵존맛, 개존맛, 대핵존맛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걸 듣고 맛있는 건 알겠어. 근데 뭘 먹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100가지 종류를 줬는데 하나의 종류밖에 되질 않아. 그런 아이들이 모여있는 교실, 소통이 당연히 안 되죠. 싸움이 일어나고 왕따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이한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이미 생각되어진 그 표현을 안 쓰게 하는 거예요. 너무를 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말수가 줄어들어. 말수가. 말을 안 하게 돼. 왜 안 하게 될까? 생각을 시작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너무를 대신한 말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해변에 가면 해변의 물을 이렇게 표현해. 에메랄드빛 해변이다. 여러분 에메랄드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그 표현을 듣고 그릴 수가 없어. 근데 생생하게 너무 대박 소름 빼고 엄마랑 얘기한 아이들은 거기 가서 상대방이 들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 표현을 해줘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 바다 색깔이 포카리 스웨트 쏟아놓은 것 같아. 푸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포카리 스웨트 다 마셔봤기 때문에 알 수 있어. 경험을 공유할 수 있죠. 그런 아이는 분쟁이나 싸움 그리고 오해나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덜 발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신조 쓰지 말라고 그러면 왜 쓰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남이 내 생각을 대신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온라인에 가득한 이모티콘 막 웃는 표시, 우는 표시, 분노 표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가장 섬세하게 표현해야 될 것들을 다 뺏어갔어요. 그러면 인간은 생각 안 하게 되죠. 계속 생각을 말살해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삶에 안녕을 구하고 지금부터 아이랑 같이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선명하게, 다채롭게, 농밀하게, 근사하게 이렇게 한번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필사의 힘은 여러분이 아이랑 같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아이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부모님이 하면 잔소리가 돼요. 같은 좋은 말도 남이 하면 괜찮아요. 그게 바로 필사예요. 고1, 2 사춘기를 다니는 남자 고등학생 아이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큰 도움을 받았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메일을 쓸 정도면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그 아이들은 물어볼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책이 마치 부모님 된 것처럼 물어봤고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 부모님이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아이가 필사를 하면서 자기 손으로 쓰면서 그리고 쓴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앞에 가서 발표할 때 많이 느꼈겠지만 준비해서 발표하는데 발표하다 보면 이렇게 애드립이 나와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게 왜 나오냐면 말하면서 이거 얘기하면 더 좋겠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말한 것에 대한 내 생각이 나오는 게 애드립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내 생각이 필사하면 나와요. 이걸로 생각을 자극할 수 있고 아이가 그걸 인지하면서 내 생각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이는 필사를 하면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있던 그 감정들을 마주하는 순간을 좋아하게 돼요. 그런 기적의 순간이 필사를 하면 시작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처음엔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럴 때 부모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어려워서 그래가 아니고 낯설어서 그래. 낯설다는 건 뭐죠?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복하면 되는구나. 어려워서 그래 그러면 어려우니까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낯설어서 그래.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어휘력이라는 책도 썼지만 부모님의 어휘력이 아이를 움직일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할 때 아이가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모의 언어는 아이라는 세계를 가능성이라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부모의 어휘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낭독해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수고하다와 대견하다 이걸 제가 비교한 거거든요. 아이의 자존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라면 특히 아이와 나누는 일상에서 정말 섬세하게 생각하며 활용해야 하는 표현입니다. 아이가 어떤 식으로 느낄지 그 반응을 짐작하며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학교나 학원에서 돌아오면 보통 우리 딸 공부하느라 수고했네
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아이한테 나는 공부하느라 수고했네 라고 했을까? 그걸 돌아보세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자라서 중학생이 됐어요. 어떤 딸 아이가. 근데 이 딸이 초등학교 때는 말 잘 들었는데 사춘기가 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날도 마찬가지 시험을 보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 부모님께서 우리 딸 고생했어 힘들었지 하니까 이 딸이 욕하면서 방에 들어갔어. 문 잠그고. 왜 그랬을까? 그걸 고민하는 어머니께서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대신에 대견하다 이렇게 말을 바꿔달라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실제로 바꿔서 얘기해봤어요. 우리 딸 공부 어땠어? 열심히 했네. 대견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 닫고 들어가고 안 나오던 그 딸아이가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엄마 오늘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대만큼 안 나온 것 같아. 다음에 또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내 마음을 전한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말은 귀에 들어간 게 내 말이에요. 근데 입에서 나온 게 내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해한 게 내 말이다. 근데 부모님은 내가 말한 게 내 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미 다 자랐어. 다 자랐는데 갑자기 20살 돼서 엄마 아빠한테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는 나 사랑한 적 없잖아. 난 사랑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때 이제 엄마 아빠는 충격받죠.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는데. 줬다고 생각하는데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부모의 어휘력, 표현력, 다채로운 언어적 감성, 감각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나쁜 소식이 들리는 가정에는 평생 나쁜 소식만 들려요. 어쩜 이렇게 나쁜 소식만 들릴까? 부정적인 소식. 그런데 좋은 소식이 찾아오는 가정에는 좋은 소식만 들려. 어쩜 이렇게 좋은 일이 또 생기지? 이게 다 언어가 부르는 기적 혹은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한번 또 계속 낭독해 볼게요. 아이는 언제나 부모가 직접적으로 들려준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녹아있는 의미를 내면에 담습니다. 그래서 말이 무서운 거죠. 그런 자연스럽게 수고했으니 보답을 받아야지라는 부정적인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 공부했으니까 스마트폰 30분 더 할게. 공부하고 왔으니까 게임 더 해도 되는 거지? 게다가 공부는 힘든 것, 공부는 고생하는 것 이런 공식도 순식간에 만들어지죠. 그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수고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일을 하느라 힘을 들이고 애를 쓴 상황에 대한 표현입니다. 나쁘거나 좋거나로 나눌 수 있는 말은 아니죠. 하지만 아이와 나눌 일상에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나 양치질, 질서 지키기 등 아이가 살면서 지켜야 할 당연한 것들 했을 때는 수고했다는 말이 적절하지 않아. 이런 거죠. 밥 먹었으니까 양치질 해. 아이가 살면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 있죠. 공부, 독서, 양치질, 방 정리 이런 것들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설명해주지 마세요. 이렇게 묻는 부모님이 있어요. 밥 먹었네? 양치질 언제 할 거야? 방 정리 언제 할 거니? 공부 언제 할 거야? 공부는 이렇게 해서 이래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그 순간 망하는 거야. 밥 먹었으니까 가서 양치질해. 놀았으니까 가서 정리해. 지금 시험 봐야 되니까 가서 공부해. 이럴 때 아이가 반드시 성장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고했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수고가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어떤 상황에서 수고한다는 말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견하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해낸 모습을 보며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아이와 나누는 일상에서 자주 활용하면 더욱 좋죠.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다니 대견하다. 대견하게도 혼자서 해냈구나. 아이는 늘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의 도전과 변화를 멈추지 않게 하려면 적절한 격려의 말이 필요하죠. 이때 대견하다는 말은 용기와 함께 희망을 줄 수 있는 멋진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이 아이한테는 많은 걸 줄 수 있어요. 수고했다는 말은 내가 수고할 정도의 일을 했네. 대견하다는 말은 내가 한 것을 힘들었는데 열심히 했고 자랑스럽단 말이고 잘했다는 거구나. 그럼 부모님한테 대견하다는 말을 자주 듣기 위해서 나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어를 어떻게 대하냐면 제가 글쓰기를 30년 했는데 30년 하면서 제가 얻은 능력이 뭐냐면 글을 잘 쓰게 되었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가장 유사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30년 하면서 이제 저는 하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후배 작가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작가님?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에 대한 글을 써봐. 그런데 사랑이란 단어는 쓰면 안 돼. 그런데 다 읽었을 때 사랑이 그려져야 돼. 여러분이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공부해, 책 읽어 이러면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 말을 다 들어보니까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책을 읽어야 되겠네. 공부를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언어 수준을 좀 높이면 되게 쉬운 거예요. 빨리
빨리빨리 아이가 학교 갈 때, 그리고 밥 먹을 때, 아침 시간에 되게 바쁘죠. 되게 바쁜데 이렇게 빨리빨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충분이란 말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빨리빨리 해도 애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면 빨리빨리 답을 찾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내가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마 지금도 막 악플을 쓰려고 막 준비 중인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서든 여러분이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좋은 깨달음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가장 해야 할 먼저 1순위는 그걸 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걸 듣고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저 지식을 내 아이한테 적용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질문은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아이를 위해서 이걸 듣고 있으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책을 읽은 거니까.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하면 좋을 것들 제가 알려줘요. 그러면 내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거 못하는데 어떡하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4학년한테 할 수 있는 얘기를 들었으면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이 얘기는 좀 어려우니까 3학년은 내 아이가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제 모두의 지식이었던 것이 내 아이만을 위한 지식으로 변주가 돼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지식은 되게 많아. 근데 그게 다 내 아이한테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나 자신한테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도 한번 물어보세요. 저런 이야기, 그런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내 아이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 저거 뭐야? 저거 되는 거 하면 되지. 되는 애만 되는 거지. 타고난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 아이가 성격이 급할 때, 빨리빨리 서두를 때, 뭐가 안 될 때, 그거 단기간에 그거 하나만 찝어내기보다는 이게 왜 안 됐을까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